제가 왜 이러고 있냐고요? 이 차에 달려있던 제 소중한 부품들을 하나하나 떼고 있습니다. 근데 부품은 왜 떼냐고요? 더 이상 탈 일이 없거든요. 제가 계속 차량을 바꾸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차량을 한 대 샀습니다. 뭔 차를 샀냐? 잠깐만요. 여러분들 그거 아시나요? 차량을 팔 때가 되면 항상 차에 기름이 많아. 아, 기름 가득 넣지 말걸. 그래서 제가 산 차가 뭐냐면 자, 시작합니다. 제가 약 11개월 동안 라세티 프리미어를 타면서 정말 만족하면서 탔거든요. 에어컨이 망가지기 전까진 간헐적으로 에어백 경고등이 들어오기도 했고, 그리고 제가 이제 아들이 생겼잖아요. 지금 태어난 지 약 120일에서 130일 정도 됐는데 아이랑 제 와이프랑 같이 다니려면 승용차로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더라고요. 근데 물론 승용차라고 해서 엄청 불편하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승용차가 아무래도 SUV보다는 승차감도 굉장히 괜찮은 편이고, 제가 탄 거는 200만 원짜리 차량이었기 때문에 감가도 없이 정말 맘 편하게 타고 다녔었는데, 확실히 자식이 생기니까 뭐 유모차도 싫고, 그리고 카시트를 달았을 때 널찍한 공간 때문에라도 SUV 한 대가 엄청 사고 싶었는데 때마침 라세티 프리미어가 망가지기도 했고, 그리고 정말 기쁜 소식이 하나 더 있는데 조기 폐차가 가능하대요. 그럼 바꿔야지. 이 차량은 기아의 모하비 차량이고요. 등급은 제일 높은 사륜의 KV300 모델입니다. 주행 키로수가 12만 6천 정도 되거든요. 근데 전차주분께서 관리를 굉장히 잘 해놓으셔가지고 제가 매입해서 판매를 해도 되지만 제가 너무 한번 타보고 싶은 차종이기도 하고, 모하비는 또 6기통의 3000cc이기 때문에 6기통 3000cc 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차가 굉장히 잘 나가거든요. 제가 2000cc 디젤을 보통 많이 탔었는데 3000cc 6기통 디젤 엔진을 타보니까 그 밀어주는 맛이 굉장히 찰졌습니다. 근데 이제 모하비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승차감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요철이나 방지턱을 넘어갈 때 확실히 뭐랄까 그 꿀렁거림을 넘어선 허리에 자극이 오는 약간 그 정도의 느낌이 있었거든요. 제가 트렁크에 어느 정도 짐이 있는 편인데 방지턱 한번 세게 딱 넘으면 트렁크에 짐들이 이렇게 점프 탔다 내려옵니다. 이건 진짜 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차량의 신차 출고가는 한 4천만 원 후반대 정도 되는데 주행 키로수도 10만이 다 넘어간 차량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가격대 형성은 제 차 기준으로 만약에 소비자가 구매를 한다고 하면 못해도 한 1150에서 1300 사이 정도 주셔야 되거든요. 저는 제 직업이 딜러다 보니까 차량을 매입하러 다니다가 정말 마음에 드는 차량 나오면 제가 타면 되거든요. 제가 와이프랑 라세티로 이렇게 드라이브를 하다가 저기서 지나오는 모하비가 뭔가 내 가족을 지켜줄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저 차 타고 우리 가족들이랑 저기 동해나 남해 놀러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제가 어제 구매해서 세차 3시간 동안 하고 차 정리 싹 한 다음에 다음 주 중에 와이프랑 남해로 놀러 갈 계획을 가지고 있거든요. 뭔가 이 차만 있으면 어디든 갈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 1000만 원 초반대에서 이런 차량 탈 수 있는 것도 어찌 보면 제 시대가 주는 선물이 아닐까. 10년이 지난 차량인데도 외판 상태가 굉장히 우수해요. 사실 뭐 이렇게 뭐 돌튀김 같은 것도 있고, 차가 굉장히 크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문콕들이 있거든요. 누가 타더라도 생길 수밖에 없는 차량의 사이즈이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드디어 차 키를 주머니에서 안 꺼내도 된다는 점, 뭐 이런 거 눌러서 차문 열 수 있겠죠. 딱 들어가자마자 전동 시트 보이고요. 메모리 시트, 열선 핸들, 그리고 에어스프링, 파트 사륜. 실내 디자인은 모하비 자체가 원래가 투박스럽기 때문에 큰 기대를 안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사실 1000만 원 초반에 이 정도 살 수 있는 거면은 그냥 감사하다 생각하고 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하이패스 룸미러, 선루프, 순정 내비, 전방 센서, 약간 치사하지만 운전석에만 통풍이 들어가 있고요. 차도 굉장히 높고 앞에 유리가 굉장히 넓거든요. 제가 영상 찍을 때 쓰는 저런 거치대도 쉽게 달 수 있고, 제가 운전할 때 쓰는 거치대인데 이게 한 8만 원 정도 하거든요. 이거 나중에 한번 제가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리고 신기한 게 에쿠스 기어봉 튜닝을 해놨더라고요. 이 기어봉은 보통 어떻게 쓰냐면, 자, 시동을 걸고 한번 볼게요. 더워가지고 제 거 에어컨 안 돼가지고 진짜 더워 죽을 뻔했거든요. 원래는 이 에쿠스 기어봉이 전자식 기어봉인데
때문에 이거는 전자식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드라이브로 가려면 그냥 이렇게 두시면 됩니다. 후진할 때도 그냥 밀고 파킹 들어갈 때도 이렇게 밀면 되고요. 이 P라고 적혀있는 이 버튼은 크락션으로 연동을 해놨고 이 버튼을 딱 누르면 비상 깜빡이가 켜집니다. 차주분이 어느 정도 애정을 가지고 튜닝을 했다는 점이 저는 굉장히 좋게 생각이 들었고요. 수납 공간도 보면은 여기다 지갑 놓을 수 있고 안쪽도 어느 정도 깊게 박혀 있어가지고 공간도 굉장히 넓은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여기 에어쇼바 이거를 위로 올리면 계기판에서 점등이 되면서 뒤쪽이 이렇게 싹 올라가는 거 보이시나요? 그래서 지금 여기의 높이와 반대의 높이가 동일한지 확인을 하시고 차량을 구매하셔야 된다는 점. 예전에 저 뒤에 에어쇼바 같은 경우가 두 개 고치면 통 견적이 70 정도 나왔거든요. 근데 세월이 흐르면서 재생이나 애프터마켓들이 너무 잘 나와가지고 양쪽 다 해서 막 한 30만 원이면 고친다는 얘기도 많이 들어가지고 크게 수리비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고 다른 차량 대비 기아 모하비가 수리비가 좀 비싸다는 얘기는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 차량을 전액 현금으로 사왔기 때문에 할부금이 또 안 나가요. 10년 지난 중고차 타면서 어느 정도 수리비는 감안해서 사온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리비는 감안할 생각이 있습니다. 단점도 있는데요. 트렁크가 굉장히 무겁습니다. 이렇게 들어 올릴 때 저희 와이프도 좀 놀래더라고요. 보시다시피 트렁크 공간은 굉장히 넓어서 제 낚시 도구와 그리고 세차용품 그리고 영상 찍을 때 장비들 라세티 탈 때는 정말 꾸역꾸역 넣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 널널한 거 보세요. 제가 180에 지금 한 70, 한 7kg 정도 나갈 것 같은데 이 의자가 되게 뒤로 가 있어요. 근데도 앉았을 때 그렇게 불편한 느낌은 없고요. 여기 보면은 살짝 후져 보이는 음료수 꽂이가 있습니다. 시트가 약간 푹신푹신한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2열 승차감은 진짜 큰 기대를 안 하셔야 될 거예요. 뭐 이런 것들은 사실 뭐 있어도 제가 쓰는 건 아니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000cc 디젤을 몰아보니까 그냥 힘이 남아 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차량이 생각보다 굉장히 정숙해요. 외부의 소음과 굉장히 단절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고, 아까 전에도 방지턱 넘을 때 뒤에 있는 짐들이 이렇게 점프 트럭가 딱씩 내려오거든요. 그런 것만 제외하면 괜찮을 것 같다. 또 장점이 또 있어요. 도로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고, 큰 차로 운전하면 되게 커서 불편할 것 같겠지만 오히려 차는 크면 클수록 운전하기 편합니다. 화물차가 아니고서는. 저만 느끼는 걸 수도 있는데 약간 뒤에 차가 좀 잘 비켜준다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제가 이 차량을 매입하러 갔을 때 엔진룸을 열어가지고 엔진룸 커버를 이렇게 벗기니까 잠박 카바 쪽에서 미세 누유가 조금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 등속 조인트도 약간의 미세한 누유가 있었는데, 제가 고객님들한테 차량을 판매할 때에는 그런 부분을 하나하나 다 어느 정도 조율을 해서 금액을 내고를 해드리던지 수리를 받으실 수 있도록 어느 정도 어드바이스도 해드리고, 최대한 좀 깨끗한 차량으로 이제 알선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사실 제가 타는 차들은 누유가 조금 있더라도 저는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타고 다녔던 차들이 완벽하게 누유가 없는 차량들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 차량의 사고 유무는 전체가 교환이 하나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인데, 이 본네트 쪽에 판금이 있더라고요. 근데 보통 본네트에 판금이 있으면 범퍼는 갈았다고 봐야 되거든요. 좀 크게 봐도 범퍼, 그리고 서포트 교환, 본넷 판금 요 정도일 것 같은데, 이거 타고 다니시는 그 전차주분도 본넷 판금을 모르셨더라고요. 친형한테 받아가지고 타셨다고 내용을 들었는데, 솔직히 뭐 휀다 교환 하나 더 있어도 저는 그렇게 크게 신경 안 쓰기 때문에 뭐 사고 상태나 뭐 누유 상태나 그런 게 막 S급은 아니었지만 일상생활에서 타고 다닐 때에는 전혀 지장이 없을 만한 그런 컨디션이었다. 나중에 어차피 또 망가지면 고치면 되니까. 제가 신차로 샀으면 거의 한 5천만 원을 넘게 줘야 되는데, 남들이 좀 탔다고 해서 1,000만 원을 찰 수 있는 거면 저는 이것도 진짜 축복이라 생각하거든요. 중고차 딜러인 제가 차량을 매입할 때 조건을 좀 보는 게, 내가 오래 타더라도 감가가 많이 없을 만한 차량으로 보통 매입을 하거든요. 아무래도 직종 자체가 맨날 차량 시세만 보고 차량 가격 떨어지는 것만 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근데 이 1,000만 원짜리 모하비 갖고 와가지고 제가 20만까지 탄다고 쳐도 심지어 수출까지 나가는 차량이어가지고 진짜 제가 한 5년 이상 타도 500 이상 안 빠질 것 같더라고요. 제가 만약에 5천만 원짜리 차량을 구매했다면 1년 그냥 가지고만 있어도 500이 빠지는데, 이런 차량들의 특징이 제가 아무리 오래 타고 아무리 많이 타더라도 정말 크게 손해 안 본다는 게 정말 큰 메리트인 것 같아요. 연비는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나와 있기로는 평균 10km라고 나와 있는데, 저는 약간 시내 주행이 많기 때문에 한 연비 한 6에서 한 8 정도 보거든요. 그리고 모하비를 고르는 순간 애초에 연비를 생각하고 고르는 차가 아니기 때문에 연비에 대한 이야기는 따로 하지는 않고 싶은데, 사실 어제 오늘 진짜 가볍게 탔는데도 기름 다는 게 보이긴 보입니다. 뭐 기름 넣으면 되죠. 와이프 카드 어차피 나중에 다 전기차로 바뀔 거, 내연기관 있을 때 뭐 기름 팡팡 써가면서 좋은 추억 남기면 되죠. 다 추억 값이니까.